미영아, 너는 지금까지 내가 재산 없이 연금만 받고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함부로 대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만약 너희가 내가 12억짜리 건물 있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대했겠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의정부에 사시는 김순분 씨입니다. 올해 74살이신 순분 씨는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고 있지만 언제나 밝고 단정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홀로 자식을 키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김 씨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만큼 바삐 움직여야 했습니다. 찹쌀을 불리고 송편 준비를 하며 자식과 손주를 볼 생각에 즐거워했습니다. 아이고, 올해는 온 가족이 다 모인다니까 얼마나 좋은가? 순분 씨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기분 좋게 송편소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모두 함께 모이는 추석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 씨의 휴대폰이 벨소리를 내며 울었고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순분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뭔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고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추석 관련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순분 씨는 혹시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서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머, 그래? 뭔데? 혹시 준비할 거 있으면 내가 다 해놓을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번 추석에는 조금 다르게 지내보려고 해서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는 이번 추석에 좀 편하게 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끼리만 조용히 지내고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추석인데 가족이 따로 지낸다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명절 준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번에는 푹 쉬시라고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순분 씨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한 일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준비하는 것도 즐거운 일인걸. 그리고 얘들도 할머니 음식 먹고 싶어 할 텐데. 아,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 학원이 바빠서 말이에요. 할머니께 부담 드리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얘들이 언제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했다고 그래? 지난번에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어머니, 이번 추석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럼 이만.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순분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즐겁게 준비하던 송편 반죽이 축 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순분 씨의 모습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나를 빼고 추석을 지내겠다는 건가? 순분 씨의 가슴 한편에는 처음 느껴보는 서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며느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난 후 순분 씨는 한동안 부엌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미영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분 씨와 며느리 미영 씨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첫째 아들 민수가 미영이와 결혼할 때만 해도
순분 씨는 새 식구가 생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순분 씨는 과거를 떠올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이는 똑똑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시댁 어른들께 늘 정중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분 씨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미영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예의를 지켰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미영이도 시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 점점 대우가 달라졌던 겁니다. 순분 씨는 씁쓸한 마음에 거실 협탁 위에 올려놓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의정부로 이사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동네에 건물 하나 산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때는 2004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의정부 중심가에 있는 작은 2층 건물을 구입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5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순분 씨와 공무원이었던 남편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보가 그때 했던 말이 생각나네. 남편은 건물을 구입하면서 순분아, 우리 나이 들어서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 이 건물 있으면 임대료로 노후가 든든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출을 3억 원이나 받아야 했지만 부부가 힘을 합쳐 10년 만에 모든 대출을 갚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1층에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고 2층에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매달 280만 원의 임대료가 순분 씨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는 동네 부동산 관리업체에 맡겨놨기 때문에 순분 씨는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들 민수와 둘째 딸 영숙이 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며느리 미영 씨는 더더욱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뭐 굳이 애들한테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순분 씨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있다는 것도 굳이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연금으로 살아간다고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 영숙이는 달랐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영숙이는 어머니를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영숙이는 전화로 순분 씨 걱정을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서 속상해했기 때문입니다. 순분 씨는 가족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순분 씨는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미영이가 설마 나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을까? 그때까지도 순분 씨는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번째 통화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분 씨는 그동안 미영 씨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미영이가 이번 추석에 각자 지내자고 하더라. 혹시 너도 그 얘기 들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대답이 늦어지는 것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 그 얘기 말씀이시군요. 그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엄마, 사실 미영이가 요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학원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순분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민수야, 추석인데 가족이 따로 지낸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미영이 입장에서는 명절 준비가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미영이한테 준비하라고 했니?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순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분 씨는 더욱 답답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딸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너 지금 바쁘니? 아니에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분 씨는 며느리와 아들이 했던 말들을 영숙이에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영숙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뭐라고요? 미영이랑 오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 자기들끼리만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거야.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명절에 시어머니를 빼고 지낸다는 게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진짜 너무하네요. 그리고 오빠도 그런 말에 동조한다고요? 민수도 미영이 편을 드는 것 같더라. 아니, 미영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엄마를 배제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명절은 누구를 위한 건데요? 영숙이는 정말 화가 난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오빠 부부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번 일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엄마,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미영이한테 직접 전화해서 따져볼게요. 아니야, 영수가. 괜히 집안이 더 시끄러워질까봐 걱정돼. 엄마는 왜 그렇게 착하기만 해요? 이런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하지만 순분 씨는 영숙이를 말렸습니다. 괜히 며느리와 갈등이 커질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미영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민수 오빠한테서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응, 그래. 어머니께서 좀 서운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드렸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조용히 지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이유? 사실 아이들이 요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정말 조용히 보내고 싶어 해요. 얘들이 할머니 보는 걸 스트레스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순분 씨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핑계로 이런 말을 하니 말입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한 건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한 번만 그러는 거니까요. 하지만 순분 씨는 이미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자신을 귀찮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분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올해 추석은 정말 달랐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순분 씨는 차례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라도 예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작은 상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야, 올해는 우리 둘이서만 추석을 지내게 됐네. 오전 10시쯤 되자 아파트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아들네 가족이 마음을 바꿔서 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얼른 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밖에 서 있는 건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순분 씨, 추석인데 혼자 계세요. 이웃 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손에는 송편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박씨 안녕하세요. 아들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오늘 같은 날에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예요?
박 씨의 말에 순분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기에는 창피했습니다. 아, 얘들이 좀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에이,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요? 추석인데 말이에요. 참, 이거 저희 집에서 만든 송편이에요. 받으세요. 박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순분 씨를 바라보며 송편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뭘로 보답을 해야 할까요? 무슨 보답이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건 어때요? 순분 씨는 박 씨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남의 집 명절에 끼어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돌아간 후 순분 씨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웃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인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분 씨는 혼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집은 다 가족이 모여 있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구나.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 미영 씨가 보낸 거였습니다. 순분 씨는 혹시 안부를 묻는 메시지인가 싶어서 얼른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입니다. 순분 씨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라고 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는 거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말입니다. 잠시 후 친척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분 씨를 찾는 친척들의 말이 눈에 보였습니다. 순분 씨는 그 댓글들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다니.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 씨가 친척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편히 쉬고 계세요. 요즘 피곤하셔서 조용히 지내고 싶으시대요. 순분 씨는 그 답변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족 모임을 거부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딸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카톡 보셨어요? 응, 봤어.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저런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답변 보셨어요? 엄마가 쉬고 싶어서 안 갔다고 했더라고요. 나도 봤어. 정말 어이가 없더라. 엄마,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제가 당장 가서 따져볼게요. 하지만 순분 씨는 영숙이를 말렸습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더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분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며느리 미영이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순분 씨는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미영아. 순분 씨는 혹시 미영 씨가 지난 일에 대해 사과하려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사실 어머님 오시기로 한 날에 저희가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요. 집에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 무슨 파티? 아, 민수 오빠 회사 동료들이랑 가족 모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날 반찬 주러 오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순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래 그날은 아들한테 미리 말해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방문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이런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불편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께서 혹시나 불편하실까 해서요. 내가 너희한테 불편한 존재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분 씨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신을 귀찮아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영이한테서 연락 받으셨죠? 민수야, 너도 미영이 말에 동의하는 거야? 엄마, 미영이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엄마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머, 잠깐 반찬만 주고 갈 건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말이니? 순분 씨는 아들의 말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던 겁니다. 민수야, 그럼 엄마가 너희한테 불편해지려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서로 편한 게 좋잖아요. 편하다는 말을 왜 자꾸 하는 거야? 가족인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미영이도 나름대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분 씨는 정말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분 씨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엄마 왜요? 순분 씨는 방금 있었던 일을 영숙이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뭐라고요? 미영이가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렇더라. 자기네 친구들 만날 때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엄마보다 지인을 더 생각하다니. 영숙이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그런 말에 동조했다고요? 민수도 미영이 편을 들더라. 서로 편한 게 좋다면서. 오빠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숙이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영수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엄마, 지금까지 참은 것도 충분해요. 이젠 엄마도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그날 밤 순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순분 씨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지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순분 씨는 남처럼 대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대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서랍에 있던 건물 관련 서류들이 생각났습니다. 순분 씨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의정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들을 보며 순분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5억 원에 산 건물이 지금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순분 씨는 컴퓨터를 켜서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딸 영숙이가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겁니다. 의정부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찾아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건물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정말? 순분 씨는 믿기지 않아서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디서 봐도 비슷한 가격대였습니다. 그때부터 순분 씨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순분 씨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분 씨는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오는 임대료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28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20년 동안 이렇게 매달 들어왔구나. 순분 씨는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돈이 상당했습니다. 생활비로 쓰고도 꽤 많은 돈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겠네. 그때 순분 씨는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분아, 이 건물 하나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언제든 필요하면 팔 수도 있고 말이야.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든든한 노후 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순분 씨는 딸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지금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수가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의정부 우리 건물 말이야.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너도 함 알아봐라.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아, 제가 알아볼게요. 그런데 엄마, 혹시 파실 생각이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영숙이는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건물 시세 알아봤어요. 그래, 얼마나 나왔는데? 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시세가 대략 12억 정도 된다고 해요. 순분 씨는 정말 놀랐습니다. 5억에 산 건물이 12억이 되었다니.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네, 의정부가 개발이 많이 되면서 상가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너희 아버지가 꼭 사자고 그러더니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엄마, 그런데 갑자기 시세를 왜 알아보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순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사실은 말이야. 요즘 미영이하고 민수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엄마, 또 무슨 일 있었어요? 순분 씨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영숙이에게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명절 배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오지도 못하게 했던 일까지 모두 말입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 영수가. 더 이상 참고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엄마, 그럼 정말 건물을 파실 생각이세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돈이면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잖아. 영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독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사셔야 해요. 오빠네한테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순분 씨는 영숙이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순분 씨는 혼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순분 씨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분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정확한 시세를 알아본 겁니다. 순분 씨는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일을 해온 박정호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건물 시세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건물이신지요? 순분 씨는 자신의 건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 그 건물 말씀이시군요. 혹시 매매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은 알아보는 단계예요. 그 건물이시면 정말 좋은 입지에 있어서 시세가 꽤 높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12억에서 1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순분 씨는 영숙이가 알아본 것과 비슷한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정말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의정부 상가 시장이 활발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팔기도 어렵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조건이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순분 씨는 중개업소를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정말 팔아버릴까?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볼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녀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분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다녀온 후 매일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건물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 미영 씨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사실 어머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순분 씨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부탁? 무슨 부탁인데? 사실 민수 오빠가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 상관분들을 집에 초대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그러니까 오시기로 한 그날도 집에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같은 요구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승진을 핑계로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직장 상관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순분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추석 때도 그렇고,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맨날 나더러 오지 말라고 하잖아. 어머니께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때 순분 씨는 정말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미영아, 알겠어. 이제는 거기 가지 않으마. 정말요? 그래, 영원히 가지 않을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살 테니까 더 이상 날 찾지도 말고 이제는 신경 쓰지 마.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순분 씨의 말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너희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순분 씨는 바로 박정호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김순분입니다. 지난번에 시세 알아본 사람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건물 팔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요? 언제쯤 진행하실 건가요? 빠를수록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뵐까요? 필요한 서류들 확인하고 매물 등록하겠습니다. 순분 씨는 드디어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순분 씨는 박정호 씨와 만나서 매매 계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좋은 결정을 하셨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거든요. 정말 12억에 팔릴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쩌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빨리 팔릴까요?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순분 씨는 정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분 씨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영수가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이요? 건물을 팔기로 했어. 정말요? 드디어 결심하셨네요.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잘하셨어요, 엄마. 그런데 미영이나 오빠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안 했어. 팔리고 나서 얘기할 거야. 엄마, 혹시 어디서 살 계획이세요? 근사한 아파트 하나 사서 혼자 살 생각이야. 그럼 나머지 돈으로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영숙이는 어머니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사세요.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벌써 관심 있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12억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데요. 순분 씨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다음 주에 계약 가능합니다. 현금 거래라서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팔리는 거네요? 네,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거래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분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2억 5천만 원이라니. 이 돈이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장을 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순분 씨는 며느리와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드디어 계약 당일이 되었습니다. 순분 씨는 중개인 박 씨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12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순분 씨의 통장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님,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거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잘 팔았네요. 이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네, 아파트 하나 사서 편하게 살려고요.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분 씨는 이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분 씨는 의정부 시내에서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7억 원짜리 깔끔한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나머지 5억 5천만 원으로는 여유롭게 노후를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 미자 고모한테 안부 전화했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집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이 최근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드디어 들통이 난 겁니다. 순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팔았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계약했지. 엄마, 그런 큰일을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내 건물인데.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새 아파트 샀어. 혼자 살 거야.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너희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니야? 그날 저녁 며느리 미영 씨가 급하게 순분 씨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건물을 파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팔았어. 어머니, 그럼 얼마에 파신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해?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순분 씨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2억 5천만 원에 팔았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2억이요? 정말이에요? 왜 그렇게 놀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그 건물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너희가 알려고 했어? 그동안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지? 추석 때도, 친구들 모임 때도, 며칠 전에도 맨날 나더러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이제 네 소원 들어줄게. 내가 영원히 나갈 테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이제 와서 뭘 잘한다는 거야? 이미 늦었어. 그때 아들 민수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너도 그동안 미영이 편만 들었잖아. 엄마가 서운해도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었어.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 나는 이제 나만의 인생을 살 거야. 며느리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나를 귀찮아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만 순분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지금까지 내가 재산 없이 연금만 받고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함부로 대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만약 너희가 내가 12억짜리 건물 있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대했겠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분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는 둘째 딸 영숙이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시원하시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래, 이제야 속이 좀 후련하네. 미영이와 오빠 반응은 어땠어요? 뭐 어떻겠어. 뒤늦게 후회하더라고.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사세요. 순분 씨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순분 씨는 남은 돈으로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순분 씨는 기분 좋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정이야, 너 요즘 좀 여유 있냐? 왜요? 무슨 일이세요? 영순에 이번에 아파트 계약했잖아. 중도금이 모자라서 그런데 네가 1억만 보태라. 그 말의 순간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1억 원이요?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바로는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떻게? 너도 회사 다니고 너 남편도 번다며. 둘이 맞벌인데 그 정도는 어렵겠냐? 안녕하세요. 올해로 56살 김정희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겼겠지만 이날은 이상하게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요즘 딸 둘 대학 보내느라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빠듯하기만 했거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여유 없어요. 엄마, 갑자기 1억은 무리예요? 무리라니? 오빠가 집 마련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면 어때?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결혼할 땐 아무것도 없던 우리 집. 그땐 지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셨던 엄마였는데 왜 오빠한텐 이리도 당연하게 도움을 구하는 걸까요? 내가 대신 갚을게. 천천히라도 꼭 갚는다. 엄마, 그 말 전에 몇 번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진짜 갚으신 적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꾹꾹 눌러왔던 말들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오빠 우선이었잖아요.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뒤로 들려온 말은 또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정이야,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 그 돈은 꼭 필요해. 이제는 화가 나기보단 허탈하더라고요. 딸한테 1억을 요구하고 안 주면 적반하장. 내가 진짜 내 엄마 맞나 싶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얘기 들었어? 아니, 엄마가 전화해서 오빠네 집 중도금 좀 도와달라는데 1억이래.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국을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죠. 그 돈 우리가 마련해 줄 수는 없어. 당신도 알잖아. 그건 무리야. 그래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무거운 건 엄마가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 이제 진짜 안 되겠어? 엄마랑 이 관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응,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맞아.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 대신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게 계속 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유 없습니다. 엄마는 답장 대신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 진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내가 너 그렇게 키웠냐. 그래, 너는 돈밖에 모르는 년이다. 받지도 않았는데도 문자 하나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할 말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찢겨나간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텅 빈 자리가 평화를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1억 원 얘기를 들은 뒤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자꾸만 속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잠든 아이들 방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신 건 좀 심했지. 그치? 자꾸 생각나?
처음엔 그저 놀라고 다음엔 화가 났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억울함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이런 감정이 시작됐을까 생각하니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딱 4년 전 우리 큰딸 유진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신부 측 가족으로서 예식장에 일찍 가서 손님도 맞고 드레스도 챙기고 제가 신부가 된 것처럼 뛰어다녔죠. 하지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엄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식이 끝날 무렵까지도 엄마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신랑 측 가족만 북적였습니다. 신부 대기실 한켠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요즘 다리 안 좋다고 아침에 갑자기 안 간다고 하더라. 예식이 어제 오늘 정한 것도 아니고 딸 결혼식인데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는 미안하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전 제가 상처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끝나고도 며칠 동안 엄마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걸었더니 전화를 받긴 받았죠. 야야, 사진 잘 찍혔냐? 엄마, 왜 안 오셨어요? 유진이 그렇게 보고 싶다 하더니. 내가 뭘 하러 가? 어차피 신랑 집이 다 준비하는 건데 내가 괜히 가서 뭐 하냐?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위네 식구들이 다 해준다며 엄마는 딸 결혼을 그저 남 일처럼 여긴 거예요. 그 뒤로 며칠 지나서 등기로 봉투 하나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딱 1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나마 말도 없이 축의금이라 쓰인 봉투조차 없이요. 엄마, 봉투 잘 받았어요. 근데 그건 너무 성의 없잖아요. 야야, 내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너도 알잖아. 자식 키우기 어려운 거. 그 말에 더는 뭐라 말할 수 없었죠. 저도 딸 키우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잘 아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무렵 엄마가 오빠네 집 냉장고 바꿔줬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중고가 아닌 새 제품으로 LG 프리미엄 냉장고를. 당시 가격이 거의 250만 원대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속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냉장고는 사주시고 제 딸 결혼엔 그냥 안 오셨어요. 냉장고는 내가 사준 게 아니라 걔가 카드 긁고 내가 조금 보태준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핑계뿐이었고 엄마는 언제나 오빠를 위한 지출은 보탬. 제게 주는 건 아까움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저는 딸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유진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외할머니 안 오신 거 혹시 나 때문은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숨겨야 한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엄마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지 않았고 그 어떤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반면 오빠네 아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장손인 현우가 취업했을 때는 직접 미역국까지 끓여서 보내셨습니다. 그 미역국 끓여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났어요. 엄마, 왜 유진이 때는 안 오시고 현우 취직은 챙기세요? 아유, 걔는 우리 집 장손이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 결혼보다 오빠 아들 직장이 더 중요한 일이라니요. 그러다 보니 1억 원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기억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졌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저도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참고만 살 순 없으니까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 하려고 해. 잘 생각했어. 당신 그동안 충분히 했잖아.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엄마 되지 않겠다고요. 기억 못할까봐 노트 한 구석에 글을 남겼습니다. 난 내 딸 꼭 그 옆에 있을 것이다.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아무리 기운이 없어도 엄마란 이유로 딸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부모다.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와의 관계를 조금씩 멀리 놓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요. 주말 아침부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번호를 보기 전부터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친정 엄마였어요. 정희야, 오늘 뭐 하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빠가 또 집이 난장판이라고 난리를 쳐서 방 좀 정리해줘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몇 주 전에도 그 몇 달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갔던 기억이 났거든요. 엄마, 지난달에도 제가 청소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탁하는 거지. 네가 하니까 아빠도 조용하고. 결국 또 끌려가듯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애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몸이 피곤한 것도 잠시 잊은 채요.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고무장갑부터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것부터 끼고 부엌부터 좀 봐봐. 냄새 나겠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 오빠는 그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은 기름때로 번들거렸고 싱크대는 설거지 산이었어요. 반찬통은 죄다 상한 냄새가 났고 냉장고 안은 정리 하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정리했는데 또 이래요? 그새 쌓인 거지 뭐. 냉장고는 아빠가 자꾸 먹다 남은 걸 밀어 넣어서 그래. 사실 엄마는 요리를 거의 안 하세요. 배달이 대부분이고 음식도 아빠가 주워온 걸 모아둔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매번 가면 고무장갑 끼고 변기 뚫고 찌든 기름 벽 닦고 그날은 거실 유리창 청소까지 시키셨습니다. 햇빛 좀 들게 커튼도 빨아야겠다. 세탁기에 넣어두자. 정말이지 누구 생색도 안 내고 조용히 일하는 가정부 같았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겨우 앉으려 하니 엄마가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저기 작은 방에 이불 꺼내놨으니까 널어서 말려. 엄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점심도 안 먹었어요. 밥은 집에 가서 먹어. 내가 또 언제 널 불러서 이렇게 하겠냐? 그 한마디예요. 그 한 문장에 내가 지난 몇 년간 해온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이랬어요. 아이 어릴 적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부탁드렸을 때도 자꾸 그러면 너 나중에 힘들어져. 너희 애는 네가 키워. 그 말 들으며 억울했던 그날 이후 저는 엄마한테 부탁 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필요할 땐 꼭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이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아니요, 엄마. 그건 딸이라서가 아니라 저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들인 오빠에겐 한 번도 이런 말 못 하시잖아요. 제가 청소하는 동안에도 오빠네 손주는 엄마가 봐주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오빠 집에 가서 반찬 챙기고 청소도 해주신다고요. 그날 창틀 닦다 베인 손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낙으로 이걸 참고 있나 싶었죠. 저녁이 되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다음 주엔 창고 좀 정리하자. 거긴 너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엄마,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저도 회사 다녀요. 그럼 너희 오빠한테 하랴? 그놈이 뭘 안 해? 그래요. 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시키는 엄마의 문제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손에 밴드를 붙이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청소하고 왔어? 응, 이번엔 유리창이랑 커튼 빨래까지. 당신 사람 너무 착하다. 아니, 너무 착해서 손해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야, 착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엄마한테 익숙한 사람이 된 거야. 익숙해서 막 다뤄도 되는 사람. 잠들기 전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낯설던지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날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주말만큼은 내 시간을 위해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이사했다는 소식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제 입이 아니라 고모를 통해서요. 네 엄마 이번에 영수 옆으로 이사했다며? 2발자국만 걸으면 된다더라.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사한다고 나한텐 말도 안 했는데 고모한텐 자랑처럼 떠들었다는 거죠. 며칠 후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사하신 거 진짜예요? 영순의 바로 옆동으로 왔다. 엘리베이터 타고 1분이면 영순의 도착이야. 저한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바쁘잖아.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순간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바쁘다는 말이 엄마에겐 말 안 해도 되는 자식이란 뜻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밥을 먹으며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오빠 옆동으로 이사했대. 나한텐 말도 없이. 진짜? 근데 오빠는 뭐래? 몰라, 오빠는 늘 조용하지. 하지만 그걸 허락했다는 거잖아.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그 집은 거절 못했을 거야. 엄마한테 다 해주는 이유가 있잖아. 그래요. 이유는 분명했죠. 엄마가 아들한텐 주는 사람이었고 저한텐 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일부러 볼일을 핑계 삼아 새로 이사한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건 익숙한 말투였어요. 정이야, 잘 왔다. 저기 테이블 위 좀 치워줘. 영순의 애들 간식 먹고 가서 좀 지저분하네. 안방을 지나쳐 거실에 들어서자 식탁엔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과자 부스러기, 물기 젖은 종이컵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누가 먹고 그대로 둔 거예요? 영순의 애들. 어제 와서 자고 갔지.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조여왔습니다. 내 아이들에겐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잠자리 내준 적 없던 엄마였거든요. 유진이랑 지연이 어릴 땐 재워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걔들은 성격이 예민해서 영순의 애들은 순하잖아. 순하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아이 탓을 하며 결국엔 엄마 자신이 하고 싶은 걸 고르는 거란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부엌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반찬통은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삼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딸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 태어난 이유로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했을까요? 며칠 뒤 엄마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정이야,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청소 좀 도와줘라. 장롱 옮기는데 너밖에 없다. 그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오빠랑 함께 하세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 말에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넌 참 정이 없다. 어쩜 그렇게 딱 잘라? 그래요. 정을 줬는데 받은 게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정이 마르고 말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뒤에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좀 내가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회사에서 오후 반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도 없어서 그냥 일찍 누웠는데 저녁 8시쯤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정이야, 너 다음 주 금요일 쉬는 날이지? 왜요? 또 뭐 도와달라는 거예요? 요즘 보호사 쓰는데 비용이 너무 나와. 너도 좀 돌아가며 봐야겠다.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빠가 한 달 전부터 다리 힘이 부쩍 빠지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거든요. 엄마는 요양보호사를 구했지만
한 달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자꾸 티를 냈습니다. 그럼 오빠랑 나눠서 비용을 부담하든가요? 왜 저한테만 돌아가면서 보라 그러세요? 걔는 일도 바쁘고 자식도 어리고 걔한테 어떻게 시키냐? 그럼 전요? 저도 회사 다니고 딸 둘 키우고 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딸이니까 그 정도는 좀 하자. 딸이니까. 그 말이 입에 착 달라붙은 것처럼 엄마는 무슨 일이든 딸이니까로 시작해서 당연하다로 끝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아빠 돌봄을 나한테 맡기려 해. 요양보호사 월급이 부담된대. 아니, 오빠는? 아들이라면서 가까이 살잖아. 그러게. 근데 엄마 입장에선 아들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만 그러는 건 당신이 늘 들어줬기 때문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부탁하면 무조건 달려갔고 싫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며칠 뒤 엄마가 보내온 문자에는 보호사 하루 빼고 정의가 봐주면 40만 원 아낀다고 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된 제 존재. 그게 그 문자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차마 전화를 하지 못하고 오빠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아빠 돌봄 얘기 들었어? 아, 엄마가 뭐라 하긴 하더라. 근데 나는 회사 일이 워낙 빡빡해서. 역시나였습니다. 바쁘다는 말 한마디면 엄마는 그래, 아들은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길 테니까요.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보호사 비용 같이 보태드릴게요. 근데 돌아가면서 돌보는 건 못해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제가 엄마한테서 키웠다는 말 들을 만큼 받은 게 뭐가 있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말을 처음 꺼낸 거였거든요. 엄마는 잠시 말을 잃더니 결국 그래, 너 같은 딸 낳은 내가 잘못이지.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시원했습니다. 엄마의 진심이 어떤 건지 이젠 정확히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보호사 비용을 매달 일부 송금하겠다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딸이니까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그 한마디 딸이니까. 그 말 때문에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헌신했는데 그 대가는 너 같은 딸 낳은 내가 잘못이라니. 이제는 저도 저 자신을 좀 아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만들어진 건 벌써 5년 전쯤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젠 문자 말고 단톡으로 소통하자면서 오빠와 저, 엄마 아빠 4명만 들어있는 단체방을 만들었죠. 이름은 우리 가족. 그 이름부터가 이미 저에겐 좀 무거웠습니다. 초기에는 명절 음식 뭐 할지, 아버지 약속한 날짜가 언제인지, 오빠네 조카 생일 사진 같은 걸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그 방은 사실상 엄마의 오빠 찬양방이 되었어요. 영수가 이번에 승진했단다. 우리 아들 대단해. 오늘은 영수가 김치 냉장고 고쳐줬어. 역시 아들은 든든해. 그 방에선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써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제가 애들 사진을 올려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던 엄마였어요. 그러다 몇 달 전 오빠 생일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단톡방에 사진을 여러 장 올리셨죠. 직접 만든 잡채에 갈비찜, 미역국에 케이크까지. 오늘 영수 생일상이야. 직접 차렸지롱. 그 글 아래엔 아빠가 단답형으로 수고했어. 오빠는 잘 먹었습니다. 정말이지 보기 좋은 가족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고 저도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에 문자를 하나 남겼어요. 엄마, 제 생일은 다음 주예요. 엄마는 읽고도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이 지나던 날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엄마에게서 개인 문자가 왔습니다. 바빴다. 미역국은 집에서 끓여 먹어라. 그 한 줄이었어요. 생일 축하해 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일 케이크 초를 켜다가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전화 안 했어? 응, 바쁘셨대. 딸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촛불을 끄고 케이크 조각을 나누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안 되겠다. 더는 못하겠다. 며칠 후 또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오빠네 가족이랑 같이 간 여행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그곳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팔짱을 끼고 놀이공원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였어요. 그 방에 조용히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요. 다음 날 오빠에게 개인 톡이 왔습니다. 왜 단톡방 나갔어? 그냥 나랑은 안 맞는 방 같아서. 오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선 연락이 안 왔고 아버지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왜 방 나갔냐? 애처럼 구니까 좋냐? 엄마, 나 애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실망해서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 지경이야? 다 설명해야 알아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싶으세요? 통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엄마는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 생일날 아빠에게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예전부터 늘 묵묵히 계셔줘서요. 아빠는 잠시 조용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삶 살아.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참 많이도 참았던 시간이었어요. 그 단톡방 하나에서 나왔을 뿐인데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도 이제 내 감정부터 챙기며 살아야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꽃다발이랑 케이크 챙겨서 친정에 들렀겠지만 올해는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축하 인사를 대신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 고맙다. 뭐하러 전화까지 했냐? 짧고 수줍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명의로 돼 있던 집 오빠한테 넘겼다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 집을 오빠한테 넘겼다고요. 예전부터 들려오긴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명의지만 사실상 내 오빠 집이지 뭐라고 말하던걸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직접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버지 집 오빠 명의로 바꾸셨어요? 그래, 어차피 걔가 돌봐드릴 거고 같이 사는 마당에 그게 맞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빠가 돌봐드린다고요. 친정 오빠 병원도 안 따라가고 엄마가 불러도 바쁘다고만 하잖아요. 오빠가 뭘 돌봐요? 엄마가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텐 아무것도 안 주지. 그 한마디,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사랑도, 인정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요. 그래서요? 결국 전 평생 그렇게 해도 받을 건 없다는 거예요? 효도는 바라지도 않았다. 근데 자식이면 좀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엄마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부려먹고 희생을 강요해 놓고도 고마운 줄 알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요? 엄마한테 고마운 적 없어요. 지금도 앞으로도요. 그 말을 꺼내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말문을 닫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신 거야? 아무것도 안 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 봐.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에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이 아닌 위로를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 연락처에서 엄마라는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말이 뇌리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라도 내 몫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오빠가 보낸 단 2줄짜리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입원하심, 폐렴 증세 있음.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였는데 그 문자 하나로 모든 게 멈췄어요. 남편에게 알리고 회사의 조퇴를 신청한 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여니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고 그 옆에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눈을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마 먼저 말을 걸 수 없어서 저는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정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고 입술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왔구나. 고맙다. 그 말에 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오빠가 병실에 들어왔고 엄마는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좀 해라. 나 혼자 이 짓 못하겠다. 그 말에 오빠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더 기분 나빴어요. 묵묵히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본인은 절대 나서지 않는 그 태도 말이에요.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입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엔 친척들, 조카들, 이웃들까지 북적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과는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었어요. 엄마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오빠 옆에만 붙어 있었고 저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무렵 사람들이 다 빠지고 상주들만 남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엄마가 처음으로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제 너밖에 없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결국 또 저예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니? 이제 너라도 있어야지. 그럼 지금까지는요? 제가 아무리 있어도 엄마한테는 없었잖아요. 그건 내가 괜히 서운해한 거지.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서운해서요? 엄마, 딸 결혼식 안 온 사람이에요? 축의금도 겨우 10만 원 넣으셨잖아요. 반찬 하나도 해준 적 없던 엄마가 오빠네 김치 냉장고 바꿔줄 땐 그렇게 신나했잖아요. 엄마는 말을 잃었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한 말, 그러니까 너한텐 아무것도 안 줘.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짓밟는지 몰라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좀 욱해서 그랬다. 그런 말이 그냥 욱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좀 끝내도 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거기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모든 걸 정리하게 만든 계기였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몇 번을 울리더니 결국 끊겼고 그 뒤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정희야,
나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아버지 떠나고 나니까 이 집이 무섭고 허전해서 못 살겠어. 네 집에 잠깐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니? 그 문장을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깐이라도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동안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대요. 잠깐이라도 라고 하셨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무서워요. 같이 살면 나 힘들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그건 당신 선택이야. 남편의 말은 언제나 짧고 분명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이번엔 받았습니다. 정이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민폐 안 끼치게 할게. 그냥 방 하나만 쓰면 돼. 네 아버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엄마, 저도 이제 제 삶 좀 살고 싶어요. 엄마는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네 아빠 죽자마자 나를 내치겠다는 거냐? 부모도 안 돌보는 그런 딸 내가 어떻게 키웠냐? 그 말에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예전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게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통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또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엄마 이름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도 완전히 나갔어요. 그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어요. 밤에 혼자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야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했구나.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지. 그냥 김정희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 겁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제부턴 정말 저도 제 삶을 살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